경기 회복한다는 뉴스가 나왔어. 근데 청년 일자리는 22개월 연속 줄었어. 체감 실업률 17.4%.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야. 71만 명이 그냥 쉬고 있어.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청년만 빠졌을까? 이게 경기 문제가 아니야. 구조야. 숫자 하나만 먼저 볼게. 청년 실업률 7.7%.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그 숫자야. 언뜻 보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싶지.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을 담고 있냐? 그건 전혀 다른 얘기야.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 그러니까 확장 실업률로 계산하면 17.4%가 나와. 공식 통계의 2배가 넘어. 7.7이라는 숫자는 절반도 안 담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공식 실업률은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생기면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세거든. 구직을 포기한 사람, 그냥 집에 있는 사람, 잠깐 아르바이트 몇 시간 한 사람, 이런 애들은 전부 빠져. 그래서 공식 통계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야. 현실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실을 다 안 보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 자체는 어떠냐? 청년 고용률이 43.3%야. 그리고 이게 22개월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어. 22개월. 거의 2년 동안 한 번도 반등 없이 계속 줄었다는 거야. 월별로 뭔가 개선됐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가 한 번도 안 잡혔다는 얘기거든. 그냥 완만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 취업자 수로 보면 14만 6천 명이 줄었어.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일하는 청년이 그만큼 사라진 거야. 그리고 실업자 숫자 2026년 1분기에 27만 2천 명. 이것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체 연령대 실업자를 합쳐서 보면 더 충격이야. 전체 실업자가 5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어. 코로나 때도 아니고 지금이야.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 니트족 비율이 20.9%야. 니트족, 그러니까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직업 훈련도 안 받는 청년들. 이게 OECD 13개 주요국 중에서 3위야. 그냥 중간 어딘가가 아니라 거의 최상위권이라는 거야. 숫자로 감이 안 잡히면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너 주변에 청년 4명이 있으면 그중 1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공부도, 일도,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아무것도. 그냥 멈춰 있는 거야. 이게 특이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야. 통계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 5명 중 1명이 그 상태라는 게 공식 수치로 잡힌 거야. 그리고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게 하나 더 있어. 22개월 연속 하락.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오냐. 2년 가까이 매달 고용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청년 고용 악화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코로나 이후 소비 반등이 있었고 수출 실적이 올라가는 시기도 있었어. 근데 그 어떤 회복 신호도 청년 고용지표를 돌려놓지 못했어. 경기가 안 좋아서 고용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경기와 청년 고용이 이제 연결이 끊어진 거야. 근데 솔직히 이 숫자들 보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닌가?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가까운 친구, 동생 얼굴이 떠오르거나 딱히 게을러서도 아니고 뭔가 잘못해서도 아닌데 그냥 멈춰 있는 사람.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가 정작 아무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경기 탓? 아니야. 취업이 안 되는 게 청년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노력이 부족하다고, 눈이 높다고, 힘든 일은 안 하려 한다고. 근데 숫자를 보면 얘기가 달라져. 제조업 일자리가 39개월 연속으로 줄었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달도 반등 없이 계속 감소한 거야. 왜냐고? 자동화랑 AI 때문이야. 예전에 사람 10명이 하던 라인 작업을 이제 기계 하나가 대신해. 단순 조립, 검수, 포장, 이런 일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 없어진 거야.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어디게? 제조업이야, 유통이야, 단순 사무직이야. 딱 그 자리들이 지금 제일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청년이 노력을 안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자체가 좁아지고 있는 거야. 채용 방식도 바뀌었어. 예전엔 대기업들이 1년에 한두 번 대규모 공채를 했잖아. 서류 내고, 필기 보고, 면접 보고 그렇게 신입을 뽑았어. 근데 지금은 그 공채가 사라지고 있어.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경력직 채용으로 바뀌었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신입을 뽑아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 말이 뭔지 알아? 신입으로 들어갈 문 자체가 좁아졌다는 거야. 스펙을 쌓으면 뭐가 달라질까 싶지. 어학점수 올리고 자격증 따고 인턴 경력 만들고. 근데 지원하려고 공고를 열어봤더니 경력 2년 이상이야. 경력을 쌓으려고 해도 경력을 쌓을 자리가 없는 거야.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구조야.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잖아. 뉴스에선 수출 늘었다, 기업 실적 올랐다 하고. 근데 그 회복이 어디로 가냐고 보면 IT야, 금융이야, 대기업이야. 청년들이 몰려있는 중소제조업이나 유통, 서비스 업종은 그 회복의 온기가 닿지 않아. 경기 좋아진다고 해서 없어진 일자리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니거든. 자동화로 줄어든 자리는 경기가 좋아져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거야.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원할 곳이 없어. 지원할 곳이 있어도 신입을 안 뽑아. 신입을 뽑아도 이미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야.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시장이 청년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구조가 바뀐 거야. 한 가지 더 있어. 이 구조는 세대 간 격차도 만들고 있어. 기존의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 30대 후반, 40대는 이 변화를 직접 겪을 일이 별로 없어. 이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20대 초중반, 사회로 막 나오려는 청년들은 이미 좁아진 문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거야. 같은 나라, 같은 시대인데 완전히 다른 노동시장을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기 회복 뉴스를 들어도 나는 왜 모르겠지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 회복이 닿는 곳이 다른 거니까. 그럼 뭐 어떡하냐고. 좋은 데 들어가면 되잖아. 이런 말 들어봤지. IT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거기는 경기 영향도 덜 받고 안정적이고 연봉도 괜찮잖아. 근데 그 좋은 데가 문제야.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어.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못 하는 것도 아니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 지금 대기업 직원 월 평균 임금이 593만 원이야. 중소기업은 298만 원이고 거의 2배 차이가 나지. 단순 계산으로 연봉이 1000만 원 넘게 차이 나는 거야. 같은 나이, 같은 시간 일하는데. 근데 더 무서운 건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야. 근속 20년이 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좁혀질 것 같지? 같이 늙어가는 건데 비슷해지지 않을까? 아니야. 오히려 367만 원으로 더 멀어져. 처음에 300만 원 차이로 시작했는데 20년 뒤엔 367만 원 차이가 나.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구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 대기업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연차가 쌓일수록 더 빠르게 임금이 오르는 거고, 중소기업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기업 신입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중소기업에 일단 들어갔다가 이직하면 되지 않냐고. 그게 잘 안 돼. 한번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면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 대기업은 신입 공채로 뽑는 비중이 크고 경력직으로 가려면 이미 대기업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거든. 그래서 청년들은 기다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 문이 열릴 때까지 그냥 버텨. 근데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년이 약 157만 명이야. 전체 청년 취업자 수가 수백만인데 대기업 정규직 자리는 그 157만 명이 이미 채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는 잘 안 빠져.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밖에서 대기하는 거야. 그 대기하는 청년들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 지금 20대, 30대 중에서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71만 7천 명이야. 역대 최다야. 이 사람들 다 백수가 아니야. 취업 포기자도 아니야. 좋은 자리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대기업이나 괜찮은 공기업 자리가 날 때까지 알바도 줄이고 스펙 쌓으면서 버티는 거야. 그게 비합리적으로 보여? 아니야. 따지고 보면 완전히 합리적이야. 2배 차이 나는 월급,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격차,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자리. 이 구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은 기다리는 거야. 근데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돼? 점점 에너지가 빠지고 동력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편해지는 거야. 그게 지금 71만 명이야. 기다리다가 멈춰버린 청년들. 이건 개인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야. 구조가 이렇게 만든 거야. 중간으로 들어가는 게 손해고 좋은 자리는 소수가 독식하고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멈추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단순히 취업 문제로 끝나지 않아. 취업이 안 된다는 게 단순히 그 사람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 그게 결혼으로 이어지고 출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라 전체 경제로 번져나가거든.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볼게. 취업이 불안한 청년은 결혼을 미뤄. 당연한 얘기야.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누구랑 같이 살 집을 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앞날을 약속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결혼하던 세대가 이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밀려나고 있어.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도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야. 정부는 매년 저출산 대책이라며 수십조를 쏟아붓고 있어. 육아수당 올리고 어린이집 늘리고 출산 장려금 지급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아이를 낳고 키울 여건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결혼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집이 없어서고, 집이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고, 돈이 없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야. 저출산의 진짜 뿌리는 육아 환경이 아니야. 일자리 절벽이 진짜 원인이야. 수당 몇십만 원 준다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 취업이 안 된 청년, 불안정한 일자리에 발이 묶인 청년들은 소비를 하지 않아.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포기하고, 차도 안 사.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고. 월세로,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청년이 지갑을 닫으면 내수가 흔들려. 동네 식당 손님이 줄고, 자영업자 매출이 떨어지고, 중소기업 납품이 줄고, 그러다 보면 그 자영업자도, 그 중소기업도 직원을 줄이기 시작해.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야. 그럼 더 많은 청년이 취업에 실패하고, 더 많은 사람이 결혼을 포기하고, 소비는 더 위축되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구조야. 정부가 내놓는 청년 지원 정책들, 일자리 장려금이니 청년 수당이니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부조를 바꾸진 못해. 큰 기업이 신입을 안 뽑는 이유,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 그 근본을 건드리지 않으면 수당은 그냥 임시방편이야. 상처에 붕대 감아주는 거지 치료가 아닌 거야. 결국 이건 청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고 게으름이나 눈이 높아서도 아니야.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네 이야기이기도 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악순환이 한번 고착되면 빠져나오는데 세대가 걸린다는 거야. 일본이 딱 그 사례야.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10년 동안 취업 시장이 닫히면서 이른바 취업 빙하기 세대가 생겼어. 그 세대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비정규직, 저임금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 그게 일본 내수 부진, 저출산 악화의 핵심 원인이 됐어. 한국이 지금 딱 그 입구에 서 있어. 그럼 앞으로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거야. 지금 청년 취업이 어려운 건 청년 탓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야. 구조가 막혀 있는 거고 그 구조는 수십 년 동안 쌓인 거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좋아질까? 나빠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단기적으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 AI 얘기 많이 들었지? 자동화, 챗 GPT 이런 거. 그냥 유행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어. 단순 반복 업무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 콜센터, 데이터 입력, 단순 번역, 초안 작성. 이게 다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하던 일이야. 대기업이 신입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을 재편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훈련 비용을 내가 안 쓰겠다는 거지. AI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결국 진입점 자체가 좁아지는 거야. 중기적으로 보면 이중 노동시장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구조가 바뀌지 않아. 이중 노동시장이 뭔지 알지? 대기업, 공공기관 같은 1차 노동시장이랑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이 두 세계 사이에 벽이 있어. 한번 2차로 들어가면 1차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청년들이 무조건 1차만 가려고 몇 년을 대기하는 거야. 이 벽을 허무는 개혁이 없으면 구조가 바뀌지 않아. 청년들만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기득권 건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단기간에 이게 풀릴 거라는 기대는 갖기 어려워. 그럼 개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대기업 봉체에만 올인하는 전략, 이제는 재고할 때가 됐어. 공채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경쟁은 매년 더 치열해지는데 기회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잖아. 그 레이스 자체가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아. 중소기업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야.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고르는 눈이 필요해. 몇 가지 기준을 줄게. 첫째,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인지. 기업 봉시나 자플래닛에서 확인할 수 있어. 매출이 정체이거나 줄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지를 내세워도 위험 신호야. 둘째, 업종이 성장하는 업종인지. 내수 시장에만 기대는 업종보다 수출이나 B2B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 셋째, 실제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인지. 그냥 단순 업무만 하다 나오면 3년 후에 이력서에 쓸 게 없어. 실무 경험이 쌓이는 구조인지 꼭 확인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뉴스 볼 때 두 가지만 봐. 하나, 업종별 채용 변화. 전체 고용률이 올랐다 내렸다 이게 아니라 어떤 업종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지. 제조업에서 줄고 IT에서 늘었다면 그게 내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둘, 체감 실업률. 공식 실업률 3%대라는 숫자가 나와도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어.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먼저 따져봐야 해. 뉴스가 고용이 개선됐다고 해도 그게 어느 업종 얘기인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된 건지 모르면 판단을 잘못 내리게 돼.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같은 뉴스에서 다른 걸 읽어내. 그게 지금 네가 갖춰야 할 무기야. 이 영상 보기 전이랑 지금이랑 고용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야. 예전에는 청년 실업률 7.7%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겠지. 근데 이제는 달라. 7.7이 공식 통계고 체감으로는 17.4라는 걸 알거든. 그 숫자가 어떤 업종 얘기인지, 그 업종이 자동화로 줄어드는 업종인지, 그 안에서 어떤 구조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할 거야. 앞으로 고용 뉴스가 나오면 두 가지를 먼저 물어봐. 이 숫자, 실업률인가, 체감 실업률인가, 그리고 어떤 업종 이야기인가. 이 두 가지만 물어도 예전이랑 전혀 다른 걸 보게 될 거야. 뉴스가 달라 보이는 게 아니야. 네가 달라진 거야. 고용 뉴스를 그냥 보던 사람에서 구조를 읽는 사람으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